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당시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전 30대 중반 여자인데요. 글솜씨는 없지만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4년 전 일이에요. 저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정말 다정했거든요. 첫 만남부터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항상 배려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주는 게 느껴졌어요. 프로포즈 받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우리 결혼하자면서 반지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제가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좀 까다로운 분이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처음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현관에서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품평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달까요?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네. 근데 나이가 30이면 좀 늦은 편 아니야? 바로 이어서 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부터 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질문들이 이어졌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형제는 몇 명이고? 어느 대학 나왔어?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요즘 여자들은 결혼이 너무 늦어. 빨리 해야 아이도 낳기 좋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얘기까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요리는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간단한 건 할 줄 알아요. 제가 대답하니까 간단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줄 수 있어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던데 걱정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줄 알아요. 제 대답을 듣고 그제야 좀 안심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봤죠. 오빠,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이해해줘.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두 번째 만날 땐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왔죠. 잡채와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갔는데 시어머니가 맛보시더니 괜찮네. 근데 간이 좀 세다. 다음엔 좀 더 담백하게 해봐. 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날짜를 정할 때도 시어머니 의견이 많이 반영됐어요. 처음에는 가을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 5월로 앞당기자. 30 넘어서 결혼하는데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5월에 하자. 라면서 절 설득했죠. 예식장 고를 때도 드레스 고를 때도 시어머니가 함께 오셔서 이것저것 의견을 주셨어요. 이 드레스는 너무 노출이 심해. 신부가 이래서 되겠어? 저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다. 차라리 단정한 게 나아. 결국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정했어요. 제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 했던 드레스는 신부가 너무 튀어 보인다 라면서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가 좋은 며느리 만나서 기뻐.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라고 하시니까 감동이었어요.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몰라. 며느리한테도 잘할 거야.
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들을 아끼시는 어머니시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몇 번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한 번은 웨딩 촬영 장소를 놓고 의견이 달랐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 차라리 스튜디오에서 단정하게 찍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유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잘 조율했고요. 그래서 결혼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시어머니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저는 결혼 전이라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거겠지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순진했죠. 신혼집은 서울 외곽 아파트로 정했어요. 전세를 얻은 32평짜리 집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했죠. 남편과 함께 가구를 고르고 셀프 인테리어도 하며 보낸 시간이 정말 달콤했어요. 오빠, 이 소파 어때?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은데. 남편이 베이지색 소파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 소파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가전제품 고를 때도 남편이 미래를 생각해서 큰 걸로 골랐어요. 냉장고는 좀 큰 걸로 하자. 나중에 아이 이유식 재료도 많이 보관해야 하고 가족이 늘어나면 음식도 많이 해야 하잖아.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었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신혼 첫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줬거든요. 오늘은 예쁜 하루 보내라고 특별 블렌드야. 침대로 가져다주는 커피 향에 잠이 확 깼어요. 출근 전엔 항상 현관에서 5분씩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한 번만 더 라고 하면서 뽀뽀를 몇 번씩 하고서야 겨우 헤어졌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며느리 밥은 잘 챙겨 먹니? 라는 안부 전화였는데 점점 오늘은 뭐 해 먹었어? 로 바뀌더니 급기야 된장찌개 2분은 넣었지? 호박은? 까지도 세세하게 물으셨어요.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저 혼자 있는 집에 오셨죠. 초인종이 안 울려서 비밀번호 눌렀어. 제가 놀라자 가족끼리 뭘 그렇게 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을 둘러보시더니 싱크대에 그릇이 있네. 바로바로 치워야지. 라고 지적하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 한 번은 청소하는 걸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요즘 애들은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제가 어디가 더러운데요? 라고 물으니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때가 꼈잖아. 칫솔로 빡빡 문질러야 해. 거실 구석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시고는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했다고? 요리 간섭은 더 심했어요. 고기는 핏물을 완전히 빼야 해. 30분은 담가놔. 파는 흰 부분만 써. 초록 부분은 질겨. 계란찜에 새우젓을 넣어야 감칠맛이 나지. 제가 나름대로 요리에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나한테 요리 배워야겠구나. 주말에 와서 배워가. 그렇게 주말마다 시댁 방문도 의무가 됐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와야 해. 아침 일찍. 토요일 저녁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일 시댁 가야 해서 일찍 들어가야 해. 라며 눈치 보며 자리를 떴어요. 일요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9시엔 출발해야 했죠. 시댁에 가면 제가 부엌 일을 다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이런 건 배워둬야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저만 부엌에서 일했어요. 언니는 안 도와줘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시어머니가 딸은 손님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오후 3시, 그때부터 또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저녁은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가족이 모였는데 대충 먹자는 거야? 결국 저녁 7시까지 시댁에 있다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죠. 오빠, 너무 힘들어. 매주 이렇게 해야 해? 제가 하소연하면 남편은 엄마가 외로우신가 봐. 조금만 참아줘. 라고 했어요. 예전엔 우리 주말엔 데이트하자.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라고 하니 서운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이 늦어졌죠.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야근했다는 사람치고는 얼굴이 상기돼 있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오빠 향수 뿌렸어? 아니. 그 클라이언트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하지만 남자 향수 냄새는 아니었어요. 은은한 꽃향기였죠. 샤워를 평소보다 오래 하고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도 변했어요. 예전엔 먼저 안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피곤해, 먼저 잘게 라며 등을 돌렸어요. 제가 다가가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며 피했고요. 주말 아침에 달콤한 브런치도 사라졌어요. 엄마네 가야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자.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오빠,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니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라며 대답하는 중에도 남편은 핸드폰 하며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술 냄새도 잦아졌어요. 또 회식이었어? 팀원들이랑. 하지만 택시 영수증을 보니 강남에서 우리 집까지. 남편 회사는 여의도인데 왜 강남에서 택시를 탔을까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발신전엔 거래처 김과장으로 저장돼 있었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죠. 거래처와 이런 메시지를 하나요?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의 달콤했던 신혼의 추억들, 영원히 사랑하겠다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저 일시적인 거라고, 곧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추석이었는데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큰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시면서 새며느리 왔다고 하시고 시누이들도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니? 결혼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그 순간 전 당황해서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직 신혼이라고 하니까. 요즘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애들도 많다더라. 우리 옆집 며느린 신혼여행에서 바로 생겼다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다른 가족들도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요즘 애들 너무 늦게 낳는다고. 30 넘어서 결혼했으면 더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때 남편이 절 도와줬죠. 엄마, 아직 신혼인데 뭘 그렇게 재촉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땀도 살짝 나는 것 같았죠. 그때는 그냥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민망해하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긴 한데 너희도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 나이가 나이잖아. 시어머니는 절 보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정말 아이 갖는 거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좀. 우리끼리 더 지내다가 천천히 하자. 뭐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은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피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혹시 아이 갖기 싫으냐고 물어보니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야, 요즘 몸은 어떠니? 좋은 소식은 아직이야? 처음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런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했죠. 우리 며느리 혹시 몸에 어디 이상한 데 없니? 요즘 젊은 애들이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해서 생리불순 온다고 하더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 건강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신혼 때 안 되면 언제 되는데? 그래서 늘 시어머니와 대화하면 정말 답답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얘기했죠. 오빠,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어떡해.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무시해. 엄마가 원래 좀 성급한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어머님한테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결혼 1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죠.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이제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1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머님! 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부끄러웠죠.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은 왜요? 아직 저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이 밖에야? 요즘 애들은 결혼하고 반년만 지나도 생기는데 뭘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어? 그때 큰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맞아. 우리 딸도 신혼여행에서 바로 생겼어. 건강하면 금방 되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땅에 꺼지고 싶었어요. 작은 어머니도 거들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상한 병이 많다고 빨리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준비가 뭐가 필요해? 건강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니까 남편이 그냥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어요. 남편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근데 그 짜증이 시어머니한테 향한 게 아니라 마치 저한테 향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오빠, 오늘 어머님 말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척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좀 이해하자.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나한테만 병원 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냐고. 그럼 오빠도 같이 검사 받으러 가. 그 순간 남편 표정이 확 변했어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검사도 안 받아놓고 그런 말을 해? 제가 황당해하자 남편은 남잔 그런 거 잘 없다면서 보통 여자 쪽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요즘은 남자 쪽 문제도 많다고 반박했어요. 아무튼 난 괜찮으니까 너만 시간 될 때 검사 받아봐. 엄마가 계속 말씀하시잖아. 라고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전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부가 함께 검사 받자는 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인가요? 오히려 함께 받는 게 더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며느리야, 산부인과 예약 잡았니? 우리 집 근처에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던데 잡아줄까? 그 혹시 해서 말하는데 살 뺀다고 약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어머님 그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더 안 돼요. 제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황당한 듯 대답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 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다뇨.
매일같이 오는 전화에 제 정신이 하나씩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시어머니 전화 올까봐 핸드폰만 보게 되고 생리때가 되면 더 우울했어요. 또 안 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료들도 제가 많이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혼자서요. 남편은 자기는 회사 일이 많아서 시간을 못 뺀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시간이 없는지, 주말에도 갈 수 있는데 왜 혼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갔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나팔관 검사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았어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매우 건강하시고 아이를 갖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답답했어요. 그럼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혹시 남편분께서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엔 남성 쪽 원인도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검사받는 게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빠, 난 이상 없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빠도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 남편이 괜찮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검사를 받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잖아. 됐다니까, 필요 없어. 난 정말 괜찮아.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검사받길 거부하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 물어보기도 어색했어요.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 검사 결과를 듣고도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상 없다고? 그럼 왜 안 돼? 혹시 병원을 잘못 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받아봐. 의사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간 두 번째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의심하셨죠. 눈앞에 검사 결과지가 있는데도요. 그럼 한의원은 어떠니? 서양의학으로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어머님, 아니면 좋다는 보약이라도 먹어봐. 어? 몸을 보호해야 해. 그래서 한의원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몸이 건강하다고 기혈순환도 좋다는 칭찬만 들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대체 왜 안 되는 거냐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점점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결혼 2년째가 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결혼 전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요즘 젊은 애들이 함부로 살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결혼 전 과거까지 의심하다니요. 절 뭘로 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2년 동안 애가 안 생긴다는 게 정상이야? 가는 병원마다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병원이 만능이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쏘아붙이듯 말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하소연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내 과거까지 의심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엄마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오빠, 정말 검사 안 받을 거야? 난 정말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때 남편은 짜증을 내며 처음으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 검사 받아봤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결혼 전에 친구가 추천해준 데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과지 어딨어? 보여줘봐. 그런 거 왜 보관해? 그리고 오래됐어.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았다고?
친구 추천으로? 보통 그런 검사는 문제가 있을 때나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과지도 없다니 의심이 더 커졌어요. 어떤 친구가 추천해줬냐고, 왜 갑자기 그런 검사를 받을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을 회피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혼자 집에 있었는데 세탁할 옷을 정리하다 남편 정장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뭔가 했더니 병원 봉투더라고요.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처음엔 그냥 감기약인가 싶었어요. 그 안엔 남편 이름으로 된 정액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날짜를 보니 결혼 직후, 그러니까 2년 전이었어요. 결혼 전에 받았다고 했는데 결혼 후에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무정자증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정자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제가 받은 모든 모욕과 의심들이 뭐였던 거죠?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저만 바보로 만든 거예요?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허탈했어요. 몸도 떨릴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결과지 뒤에 또 다른 서류가 붙어 있었어요.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된 임신 확인서였죠. 날짜를 보니 최근이었어요. 이름도 제가 본 적 없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나랑 살면서 임신까지 시켰다고? 그럼 무정자증은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임신 확인서가 가짜인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무정자증이 진짜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을 텐데 그럼 임신 확인서는 뭐죠? 아니면 무정자증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늘은 출장 간다고 했는데 급하게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출장이 취소됐어. 근데 뭐해? 남편이 제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뭐야? 내가 물어볼 말이야. 저는 무정자증 진단서를 꺼내들었어요. 설명해봐. 이게 뭔지.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2년 동안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오빠 무정자증인 거 알면서 왜 나한테만 검사받으라고 했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임신 확인서는 뭔데? 임신 확인서를 보여주자 남편은 더 당황했어요. 그건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라고? 날짜 보라고. 최근이잖아. 그때 실수였어. 라면서 또 말을 더듬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뭐가 진짜냐고. 무정자증이 진짜야? 아니면 이 임신 확인서가 진짜야?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실토했어요. 미안해. 무정자증은 가짜야. 뭐라고?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2년 전에 엄마가 하도 재촉해서 검사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 가짜를? 왜? 그 여자 때문이었어. 임신 확인서에 있는 그 여자. 그래서 최근에 낙태하고 헤어졌는데 만약 네가 임신하면 그 여자가 찾아올까봐 무서웠어. 증거로 쓸까봐. 그래서 2년 동안 나만 병원 다니게 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래야 임신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어머님이 알고 있었다고? 엄마는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어. 대신 너한테는 비밀로 하고 네가 문제인 것처럼 하자고. 왜 그런 짓을... 엄마가 무정자증이라는 게 알려지면 집안 망신이라고 차라리 며느리 탓으로 하는 게 낫다고 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정자증은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저를 2년 동안 속인 거예요. 불륜의 흔적을 감추려고 절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여자 임신 확인서는 네가 왜 갖고 있어? 병원비를 내가 냈거든. 증거 인멸하려고 가져왔는데 버리지 못했어.
그 순간 2년 동안 제가 받은 모든 고통이 헛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욕, 친척들 앞에서 받은 수치, 병원 검사들, 모든 게 그들의 계획된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나만 병원 보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저에게만 독하게 굴었던 이유, 남편이 검사를 그토록 거부했던 이유, 전부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미쳤구나 정말. 집안 체면 때문에 날 2년 동안...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년 동안의 상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워지겠어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유지된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날 시댁에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어머님, 할 말 있어요. 전 차분하게 말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무정자증 진단서를 꺼내놨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죠. 오빠가 무정자증인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알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 알았어요. 2년 동안 저만 바보였네요? 아이, 그게... 어머님, 왜 제게만 병원 가라고 하셨어요? 왜 저만 바보 만드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만약 네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그럼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아들과 헤어졌을 거잖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편하자고 절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절 괴롭히신 거였어요? 애 못 낳는 년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임신 확인서를 꺼내들었어요. 오빠, 이거 어머님한테 설명해봐.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놀라시는 거예요. 오빠가 최근에 다른 여자 임신시켰다는 서류예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오빠 무정자증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남편이 최근까지 다른 여자와 만났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보며 이게 뭐냐고 소리치셨죠. 엄마, 그건... 남편이 또 변명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을 해? 너 정말 인간이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무정자증인 줄만 알았지 불륜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까지는 몰랐던 거였어요. 엄마, 설명할게. 남편이 말하려 하니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너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걸 보니 조금 의외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년 동안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셔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을 비비며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라고 급하게 변명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불륜까지 저지른 건 정말 모르셨나 봐요. 하지만 무정자증인 건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따지듯 물었어요. 그건 그렇지.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하시는 걸 보니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저를 불임 취급하며 괴롭힌 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이혼할게요. 제가 담담하게 선언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흠칫했어요. 뭐? 이혼이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데 되물으셨죠. 네,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사실 그 순간 이미 마음속으론 모든 게 정리된 상태였어요.
무정자증 진단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 결혼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다만 입 밖으로 꺼내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여보,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급하게 제 팔을 잡으려고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잘못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절 속이고 괴롭혔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요? 하지만 가정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라고 남편이 또 말하더라고요. 됐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혼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가 아쉬워서 문제 있는 년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 나가라 그래! 아까까지 미안하다던 분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역시 가식이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 있는 년이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어도 네가 정말 건강했다면 기적이라도 일어났을 텐데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지만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방금 전에 무정자증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더라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애가 안 생긴 건 사실 아니야? 완전히 정상이었다면 방법이라도 있었을 거야. 정말 끝까지 억지를 부리시는 거였어요. 이번 주 내로 갈라서라. 우리 집 망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대신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뭘 잘했다고? 뭘 잘했냐고요? 2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모욕당한 게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또 우기시더라고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 측에서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변호사 선임하고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몇 번 연락 왔어요.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 안 되면 입양해서라도 가정 꾸리면 되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 남편 번호를 차단시켰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그 불륜 여자한테 연락했는데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그 여자가 오히려 차갑게 대했다는 소식까지 들렸어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절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위자료도 제법 받았어요. 변호사가 잘해줘서 불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정자증으로 거짓말한 것, 2년간 시어머니의 모욕을 방관한 것.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남편도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쟁이 남편과 살 필요도 없고. 물론 처음엔 좀 우울했어요. 결혼 실패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엔 해방감보다 공허함이 더 컸어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일부러 TV를 켜놓고 지냈어요. 회사에서도 요즘 왜 그렇게 수척해졌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김대리, 점심 같이 먹어요. 동료들이 불러도 혼자 있고 싶어서 먼저 가세요. 라고 했어요. 이혼했다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못했거든요. 손가락에 텅 빈 반지 자국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실패한 결혼의 흔적처럼 느껴졌거든요. 난 이혼한 여자라는 현실이 손가락에 희미한 자국으로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동료들이 혹시 알아차릴까봐 자꾸 왼손을 감추게 되었고 그런 제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서 한숨이 나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집에 찾아오셨죠. 너 대체 왜 이렇게 됐니? 뼈만 남았네.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잘했어. 그런 인간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 엄마 말에 힘을 얻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꿨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가구들을 다 버리고 제 취향대로 꾸몄죠. 밝은색 커튼, 화사한 꽃무늬 이불, 예쁜 화분들로 채웠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가며 뛰기 시작했어요.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도 개운해졌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배웠죠. 거울 비친 제 모습도 점점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 10kg이나 빠졌던 체중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요리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적하던 요리, 이제는 제가 즐기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머, 유미 씨는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선생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이혼 사실을 알렸죠. 김대리 힘들었겠다.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해. 따뜻한 위로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점심도 다시 같이 먹기 시작했고 회식도 참여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를 만났어요. 기획팀 박진호 과장이었죠.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안경 쓴 얼굴에 차분한 말투, 하지만 일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꼼꼼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었죠. 한 달쯤 같이 일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팀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김 대리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은 운동이랑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저도 요리 좋아하는데 혹시 맛집 좋아하세요? 자연스럽게 주말에 맛집 탐방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동료로서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했죠. 사실 저 이혼했어요. 3번째 만남에서 고백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는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년 전에 파혼했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유미씨, 저랑 정식으로 만나주실래요? 2달쯤 지났을 때 진우씨가 고백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죠. 진우씨는 정말 달랐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아무렇게나 놔뒀고 제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해도 돼요. 교제 6개월째 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새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 손에 땀이 났어요. 또 나이 많다고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랑 사귀고 있었구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머님, 사실 제가 이혼 경력이... 아이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행복하면 됐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살고 싶었던 동네로 정했어요.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는 아담한 집이었죠. 남편이 베란다에서 여보, 여기 전망이 정말 좋다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전 남편은 집 위치부터 시어머니 의견대로 정했었는데 이번엔 온전히 저희 부부가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하는데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저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죠. 정말?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어요. 전 남편은 아이 얘기만 나와도 불편해하고 화제를 돌렸는데 지금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하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구나 싶었죠. 시부모님께 전화드리니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생긴다니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이제부턴 무리하면 안 돼. 무거운 건 들지도 말고. 전 시어머니는 왜 아직도 안 생겨? 라며 다그치기만 했는데 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니 감동이었어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잘 챙겨줬죠. 새벽 3시에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24시간 마트로 뛰어갔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배에 얼굴을 대고 우리 아가야, 아빠야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게 진짜 남편이구나, 진짜 아빠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죠. 옛날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밤늦게 다른 여자 만나러 나갔으면서도 피곤하다며 제 부탁은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든든했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침착하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분만실에서도 계속 손을 잡아줬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남편도 울먹이며 여보, 우리 아들이래. 정말 고생했어 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병실로 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어머나, 이렇게 예쁠 수가? 라며 감격하셨죠.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지.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해. 검사하라며 저를 병원으로 내몰았던 전 시어머니와 달리 새 시어머니는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 먹어야 민준이도 건강하게 크지 라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죠. 며느리가 못나서 애가 안 생긴다 라는 말을 듣던 제가 이젠 새 시어머니에게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예쁜 손주를 봤다 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의 도움은 계속됐죠. 내가 좀 봐줄 테니 며느린 쉬어 라고 하시며 능숙하게 아이를 돌봐주셨죠. 전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게 지옥 같았는데 이젠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달랐죠. 아이가 100일이 됐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평생 아이 못 낳는 며느리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겠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2살이 됐어요. 처음 엄마 라고 또렷하게 부른 날 저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전 남편은 절대 주지 못했을 이 기쁨을 지금 남편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죠. 가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엄마, 마트 가자, 과자 사줘 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죠. 토요일 오후의 마트는 늘 그렇듯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카트에 태우고 장을 보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죠. 민준이를 카트 앞쪽에 태우니 빵빵 자동차다! 라며 신나 있어요. 엄마랑 약속했지? 과자는 하나만이야? 응, 민준이 착해! 아이의 밝은 대답에 웃으며 과일 코너로 향했어요. 제철 딸기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채소 코너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어깨, 듬성듬성 흰머리가 섞인 파마머리, 낡은 감색 점퍼.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봤지만 분명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제발 아니길 속으로 바라며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카트를 돌렸어요. 굳이 마주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인지 악연인지 그 사람이 몸을 돌리는 순간 정면으로 눈이 마주쳐버렸죠. 전 시어머니였어요. 3년 만에 만남이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전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본 듯 잠시 멈칫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한때 반듯하게 세팅하고 다니던 머리는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 보였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심판하듯 날카롭던 그 눈이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유미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듣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는 야, 너, 며느리! 라고만 부르며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무덤덤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옆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카트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죠. 가족용 대용량 우유, 아이 과자, 기저귀 등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의 장보기 카트였으니까요. 그때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민준이 자동차! 그 순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네 아들이니?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네, 제 아들이에요. 2살이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2년 동안 저를 불임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줬던 사람 앞에서 건강하고 예쁜 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의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코, 건강하게 빛나는 얼굴,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였죠. 그것도 제가 낳은. 그럼 쟤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근처에 있던 진열대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신의 카트를 슬쩍 뒤로 빼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1인용 즉석밥, 작은 반찬통들,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의 과일. 누가 봐도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복이었어요. 어머님도 장 보러 오셨네요.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전 남편의 일상이 궁금하진 않았지만 일부러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래, 잘 지내지. 바빠서 자주 못 봐도.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라며 자랑을 늘어놨을 텐데 이젠 말을 얼버무리기만 했죠. 며느님도 잘 지내시고요?
그럼 며느리도 잘 지내고. 대답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이가 지루했는지 엄마 이제 가자 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제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나중에 마트 직원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쓰러진 거였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좋은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귀여운 아들도 낳지 못했을 거고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저와 아이를 정말 아껴주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예뻐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가끔 과거를 생각해봐요. 그때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생겼고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연애 중이신 분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